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7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 손주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나 참 쏜살 같아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이놈들을 키울 때는 먹고 사는 것에 치여 있다 보니 예쁜 줄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손주는 커가는 모든 순간이 참 사랑스럽고 시간을 붙잡고 싶은 생각마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할머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이런저런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 젊어서는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가정을 꾸렸던 거라 나이 먹고 살 길을 찾기까지 여러 길로 돌아왔네요.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에 두 아들을 키워내는 것은 젊은 시절 저의 과업이었어요. 그중 둘째 아들은 특히나 저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아이였답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것을 많이 지원해준 편이었는데 그로 인해 둘째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누구보다 크게 될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저희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대학교마저 지원해주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은 반듯한 녀석이었죠. 그런 둘째 녀석은 남몰래 의사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결심을 한 듯 저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입학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 기분도 들었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결연한 의지로 말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입학금을 내줄 수 없으니 마음 접으라는 소리를 하겠어요. 오히려 큰애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임마 형이 대학 책임질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공부 절대 포기하지 마. 알겠어? 주눅이 들어있던 둘째 녀석도 그제서야 입가에 미소를 띠더라고요. 둘째 녀석은 수능을 본 첫 해에는 고배를 마시고 한 해 동안 재수하더니 결국엔 목표하던 의대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대학 입학만 했을 뿐인데 벌써 우리 집안에도 의사가 나온 것 같은 벅찬 기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너는 머리가 좋아서 금방 합격할 줄 알았어. 내 동생 너무 장하다. 아빠도 너 결국 이렇게 의대 갈 줄 알았다. 장하다 이놈아. 둘째 아들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고 자부심이었어요. 첫 해에는 저와 남편이 지원을 해주었고 그 이후엔 자기 스스로 과외 알바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다가 등록금을 충당하곤 했답니다. 어떤 해에는 장학금을 받아오기도 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때였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저는 아들을 잘 둔 엄마를 통했는데 자연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했어요. 아들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후의 삶도 아주 탄탄대로였어요. 하지만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 여자한테서는 쑥맥도 이런 쑥맥이 없었다는 거였죠. 한평생 공부만 했다 보니 연애 같은 것은 재능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남자가 되어서 확 이끄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차익이나 있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여자와는 담을 쌓고 살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살면 뭐 어떤가 하는 마음에 그러려니 하다가도 한 번씩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큰아들은 결혼을 해서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그동안 일만 하고 사니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둘째가 마흔이 다가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못한 아들은 저에게 항상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아가씨와 꽤나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뒤에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여자친구랑 집에 한번 갈게요. 저희 진지하게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아들의 깜짝 소식에 정말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긴장마저 되더군요. 아들에게 대충 들어보니 상대방은 집안이 꽤나 좋은 것 같던데
우리랑 집안 차이가 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되었답니다. 일평생 공부랑 일 말고는 모르는 녀석이라 결혼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죠. 더군다나 상대방의 집안은 우리랑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사실 다소 큰 편이었어요.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한다고? 아이, 좋기는 한데 엄마는 너무 의외라 그러지. 그러게, 아버지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아, 벌써 결혼 얘기를 한다고? 걱정과 긴장 속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생각보다 덤덤한 반응이었어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엄마랑 아버지도 막상 여자친구를 만나보면 그런 걱정 쏙 들어갈 거예요. 아이, 그래. 그럼 언제 데려올 거니? 아들은 곧장 이번 주 주말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아들이 집에 누구를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처음인지라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추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쓸고 닦으며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맞이했어요.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고급스러운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산 결이 좋은 옷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가방까지. 어딜 봐도 우리 집이랑은 다른 집에서 자란 아이 같아 보였어요.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나더라고요. 아휴,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만나보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편하게 들어요. 어머님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제가 한 수 배워야겠어요. 아들이 어디서 저런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정말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처럼 막상 예비 며느리를 보니 저와 남편이 했던 걱정들은 전부 기우에 불과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우리랑은 아예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기업의 딸인 겁니다. 우리 애가 이런 집안과 연을 맺어도 되는 건지 순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이 전혀 아니에요. 서로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로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민주 씨 댁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호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안심을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하면서 귀뚝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워냈구나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도 나이가 찰 만큼 차있던 상황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한시 바쁘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교제한 지 10개월 차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세탁소 일을 돕기도 하는 효심이 깊은 아이였답니다. 어머님, 맨날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혼자서 전부 감당하세요?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아이고,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겠어. 아서 괜찮으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어쩜 저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며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가졌더라고요. 초산에 노산인지라 걱정이 많았는데 사돈댁께서 좋은 것들로만 잘 챙겨줘서 그런지 잘 버텨내더라고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우리의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그 순간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멋있게 헤쳐나갔어요. 요즘 엄마들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들도 그런 자기처를 떠받들듯이 하면서 지냈는데 둘이 저렇게 서로한테 잘하는 것을 보니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밥 먹으러 들렀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들 이제 곧 병원장 될 예정이에요. 병원장?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뜬금없이 병원장이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저 녀석이 그럴 형편까지는 되지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뒤에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죠. 그게 장인어른이 이번에 내 이름으로 병원 하나 지어주신대요. 세상에나, 박가사돈께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걸 받아도 되는 거야? 저라고 거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엄마 며느리가 곧 죽어도 해준다 할 때 받으라고 해서 나도 얼떨결에 알았다고 했어요. 사돈댁에서 병원을 지어준다고 하시는데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모든 의사들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꿈일 텐데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뤄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걸 넙죽 받겠다고 할 성격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너 그렇게 개원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이렇게 병원장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너무 축하한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원장님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실감 날 것 같기도 하고요. 내심 신이 나서 저런 소리를 하는데 아들이 결혼을 잘해서 처가덕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결국 아들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오픈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더 살뜰하게 잘해주었어요. 아가,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병원장 소리를 들어보는 날도 오는구나. 너무 고마워. 사돈 어른께도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 싶어. 어머님, 제가 똑똑하고 잘난 남편 만나서 덕을 보는 거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며느리는 제게도 아들에게도 복덩이 같은 존재였어요. 아들의 병원은 금세 입소문을 타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40줄에 드디어 인생이 이런 식으로 활짝 펴는구나 싶었답니다. 장인어른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높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높으신 분들이 아들의 병원에 많이 방문을 해주었어요. VIP 손님들의 방문이 잦은 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병원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저는 아들이 잘 되어갈수록 며느리에게도 서운하지 않게 살뜰히 잘 챙겨주었고 또 철마다 사돈댁에 선물도 보내면서 제 딴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러겠어요. 받은 것이 이렇게나 큰데 약소하게나마 도리를 하려고 했어요. 이후에도 두 사람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흘렀을 거예요. 아들 내외랑은 연락이 다소 뜸해지던 때였는데 남편의 생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집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그 사이 많이 큰 손주를 보니 피곤이 절로 가시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안색이 어딘지 좋지 못한 겁니다. 저는 아들을 슬쩍 불러다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오래간만에 봤는데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래 보였어요. 요즘 계속 야간 진료를 봐서 그런지 피곤했나 봐요.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은 단순히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렇긴 해도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되지는 못한지라 그냥 저의 걱정이라고 생각해버렸어요. 하지만 제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더군요. 머지않아 저의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몇 주 뒤 뉴스를 보는데 아들의 병원이 나오는 거예요.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뉴스 속에는 제 아들이 의료사고를 냈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도 며느리 역시 받지 않고 있었죠.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는 게 아닐지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다급히 아들네 집으로 찾아가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느라고 아파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찬찬히 다시 뉴스를 살펴보기 시작하니 전말이 이랬어요. 아들이 야간 진료를 하던 와중에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입했고 그 여파로 환자는 치명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녀석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윽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너 괜찮은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가 그런 거 아니지?
뉴스에서 나오는 게 전부 오보인 거지? 제발 아니라는 말을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저 상황이 정리가 좀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가타부타 말을 얹어봤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 보였기에 일단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듣고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상황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잘 해결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답니다. 아가, 정민이 애비는 좀 어떠니? 잘 해결되고 있는 게 맞지? 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가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먼저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무슨 일 있으면 고작 나한테 연락 좀 다오. 알겠지? 일을 하고 있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온통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혹여라도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뉴스를 아주 끼고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금 뉴스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의료사고의 여파로 아들의 병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죠. 다급하게 아들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며느리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이가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얼굴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니?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 지금 큰일 겪고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예요. 본인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어머님도 봐봤자 좋은 게 없어 보여요. 이런 말만 들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들은 본인의 실수에 대한 자책과 상심이 컸는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더라고요. 밥이라도 잘 먹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국을 바리바리 챙겨서 보내주었어요. 아가, 그래도 지금 너라도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거 정민 애비한테 잘 챙겨다오. 부탁할게. 또 이렇게 잔뜩 챙겨오신 거예요? 어제 주신 것만 해도 아직 충분한데. 감사해요, 어머님. 그이한테 잘 챙겨줄게요. 그래도 요즘 잘 먹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반찬을 해다 날랐나 봅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걱정이 어느 정도는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거의 4개월 정도를 만날 수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해 듣는 말 정도가 전부였으니 애가 닳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식은땀이 나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아들네 집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의 약속을 잊은 건지 시간이 돼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길래 돌아갈까 하다가 마침 공동현관에서 나오는 분이 계시길래 그 틈을 타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만에 와보는 건지 새삼스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관문 앞에 슬며시 두고 나오려는데 괜히 현관을 한번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잠겨있을 문인데 말이죠.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아니, 비밀번호 없이도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들을 불러보았어요. 현철아, 안에 있니? 엄마야. 아무도 없는 곳인지 기척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가니 거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거실은 완전히 돼지우리같이 되어 있고 쓰레기 냄새 같은 것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해준 반찬 같은 것들은 이미 썩어 있거나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아들을 불러보았어요. 현철아, 방에 있어?
엄마야, 집이 왜 이 모양이니? 제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방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니, 현철아, 너 꼴이 왜 이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예요? 엄마, 여기 오신 거예요?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 없었답니다. 한눈에 봐도 살이 한 20kg는 빠져 보이고 머리는 덥수룩하게 길어 있었어요. 또 면도는 몇 달 내내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그냥 노숙인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했던 며느리의 말은 순전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너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꼴이 왜 이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네 저는 어디 있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건데. 아들은 살집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 좋던 풍채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좋길 몇 달은 굶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눈물밖에는 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살과 함께 근육도 빠져서 그런지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 아들을 데리고 나와 곧장 병원으로 갔답니다. 수액을 맞고 먹을 것을 챙겨주니 그제야 얼굴에 혈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였답니다. 아들은 알고 보니 그동안 처가댁에서 이용만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깥사도는 아들에게 병원을 하나 지어주면서 그 안에서 온갖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병가를 내어가면서 다른 고액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준다던가 본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의적인 병원 기록을 만든다던가 하는 짓을 했어요. 바깥사도는 그 사이에서 중간 수익을 챙기는 일을 하고 있었죠. VIP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오던 이들은 죄다 하나같이 진짜 아파서 오는 환자는 아니었던 거였어요. 아들은 이에 처음부터 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네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벌써 잊은 건가? 예전에는 병원만 차려주면 영혼까지 팔 것처럼 말하더니 어떻게 지금은 입을 싹 닦을 수 있는가? 그게 장인어른께서 이런 목적으로 저를 세워두라는 건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높으신 분들과 계약이 되어 있던 터였고 아들은 결국 처가댁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야기의 전말을 알고 나서 저는 너무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주지 않고 계속해서 반기를 대자 결국엔 아들에게 의료사고 누명을 씌워버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경악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그거 봐.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었지? 엄마는 애당초 믿지도 않았어.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병원장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에 바로 나를 공격해버리시더라고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정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며느리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그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 무슨 말인데. 아들은 저에게 며느리를 찾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자세히 말을 해보라고 하니 머뭇거리더니 그제야 입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 한참 전부터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어. 정민이 데리고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온 지도 벌써 몇 달째였어요. 제가 의료사고 낸 게 아니라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돌팔이 취급하더라고요. 툭하면 밥값도 못하는 돌팔이는 굴물하면서 저한테 면박을 주는데 그 길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사는 것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집에서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도 않았답니다. 어이구 이거사.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라도 전화를 했어야지.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아이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저희는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네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짐을 대충 챙겨서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피해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새끼 눈에서 눈물 흘리면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갈았죠. 처음엔 울분을 쳐서 사돈댁 집에 쳐들어가서 발악을 하기도 했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장 내 아들 억울한 누명 벗겨내.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아니, 저희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그 병원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저희도 진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양심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그 집 사람들의 악랄함을 알아버린 저는 혼자서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돈댁에서 저지른 악행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평생 누구와 작은 싸움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답니다. 저의 분투가 힘에 겨워 보였는지 아들은 제게 이러더라고요. 엄마, 할 만큼 했어요. 저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 이제 걱정 그만하시고 엄마도 그만하세요. 이러다 정말 병나시겠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니 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 억울한 누명 꼭 갚아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해줄 거야. 저는 이 일을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것이라도 잡아내야겠다는 심산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마음이 불지옥 같던 때였어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 소송을 건 것이었어요. 이유는 자기와 자기 집안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의료사고라는 연극으로 아들의 발목을 붙잡는 짓을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따졌어요.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애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징작에 결혼도 시키지 않았을 게다. 그동안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얼굴은 숨기고 살았던 거니? 그러니 며느리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해요. 저희 친정아빠는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입으셨고요. 아시겠어요? 말이나 못하면 다행인데 어쩜 부녀가 쌍으로 뻔뻔스러운지 혀를 내둘렀답니다. 이대로면 아들은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줘야 할 판이었어요. 바깥 사돈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도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른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면서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답니다. 뭐 하나 수확이 없어서 지쳐있던 때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어디시죠? 저의 물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이 듣는데 순간 혹시라도 사돈 쪽에서 사람을 써서 저에게 접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막다른 길에 있었고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도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문의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멀끔한 정장 차림을 한 젊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김 대표님 비서로 오랜 시간 근무하다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몇몇 있는데 근무하던 때에 따로 모아둔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뵙자고 했어요. 남자는 제가 애타게 찾고 있는 비리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한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었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저에게 연락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나요? 그게 일전에 아드님 병원을 갔다가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탁소 번호가 적힌 차를 타고 오신 걸 봤어요. 병원이 폐업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실 것 같다는 생각에 연락드리게 되었고요. 그분을 끌어안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이놈들에게 자료를 보여줄 생각을 하니 벌써 들뜨고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다 늙어서 혼자 소송이니 뭐니를 해본 적도 없으니 너무 막막했거든요. 분명 이게 도움이 되어드릴 거예요. 정말이지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다니까요. 자료들을 들추어 보니 대충 보아도 어마어마한 양의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두 발 뻗고 잠을 잔 것인지 기가 막혔어요. 이것들을 파멸시켜버릴 생각으로 제가 받은 내용의 자료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그것들을 사돈의 집 앞에 두고 갔답니다. 얼마 뒤 자신들의 자료들을 본 바깥 사돈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부인, 저랑 잠깐 만나서 말씀 나누시죠. 이렇게 떨렁 문 앞에 두고 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랑 만나서 뭘 어쩌시려고요? 제가 그렇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할 때는 만나주지도 않더니 갑자기 저를 막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근데 어쩌죠? 제가 지금 이거 방송국에 제보하러 가는 중이라 바빠서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만나서 대화로 풉시다. 에? 사부인, 일단 저희랑 먼저 만나요. 그제야 꼬리를 내리면서 저와 만나자는 거예요. 애걸복걸 만나달라고 하니 한번 무슨 말을 할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그곳에는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바깥사돈과 며느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아가, 너 참 오랜만에 본다. 내가 해다 준 반찬 같은 것들 썩어 있는 건 아주 잘 봤다. 너희들 부녀는 얼굴 한번 보기가 참 수고스럽기도 하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니? 어머님, 그게요.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 전에 내가 한마디 먼저 하마. 너 우리 애 두고 바람 피운 건 사실이 맞지? 그동안 계속 다른 남자랑 붙어 먹고 있었다며. 맞지? 그게요. 맞는지 아닌지 말을 해. 내가 묻자니. 며느리는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바깥 사돈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부인. 제가 대신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직접 입으로 듣게 되니 너무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바깥 사돈은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사부인, 그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설마 이미 제보하신 건 아니시죠? 그제서야 겁이 난 건지 물어보는데 그 꼴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고 제보를 할지 말지 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는 잘 다룰 줄 모르는데 아들 녀석이 예약 메일이라는 걸 하나 보내놨다고 하더군요. 1시간 후면 방송국으로 자료가 갈 예정이에요. 제 이야기에 눈이 땡그레져서는 다급한 얼굴을 하고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 그동안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세요. 원하시는 건 전부 들어드릴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사부인,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비례했습니다. 제가 투명한 기업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돈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한 모습을 들켜버리게 되었어요. 무능한 제 탓이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빌게요.
두 사람은 눈물을 보이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통쾌하면서도 이게 참 무슨 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네요. 사부인, 바라는 건 전부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때 바깥에 있던 아들을 불러와서 앉혀놓고 말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다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우리 아들이 정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은 아들에게 무릎을 털썩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잘못했어. 윤서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네가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자네 말을 듣는 건데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해. 당신, 그리고 장인어른, 이제는 정말 무슨 잘못을 하신 건지 아시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들은 덤덤하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에게 장인의 회사 비리를 왜 폭로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바위의 계란책이라며 긴 소송으로 이 집안과 더 이상 얽히는 건 끝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긋지긋해서 이 집안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기도 싫다며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소송 건 것은 취하해주고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이혼만 해줘. 그럼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덮고 갈게.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아줘. 진심으로 부탁할게. 두 사람은 이제 살았다는 얼굴을 하고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아주 꼴사나웠답니다. 아들은 이혼의 조건으로 본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기 아들이 커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쪽이 궁지에 몰린 처사이니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금 억울한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손주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살고 있어요. 조그만 병원의 페이닥터로 지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아들은 여전히 손주와 둘이 살면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반면 이전 사돈댁은 사정이 많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예전에 저에게 비리 자료를 넘겨주었던 이전 비서와 고위직에 있는 회사 임원들이 힘을 합쳐 들고 일어나서 비리를 폭로하게 되었고 주가가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은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일으켜 세울 때는 몇십 년이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채 한 달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은 죄가 많으니 결국 이렇게 인과응보를 받는 것을 보고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저 우습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더군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죄는 뒤집어 씌우지 말아야 했는데 그 인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아들이 폐인 같은 모습을 하고 저를 마주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두렵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일들도 결국엔 시간이 약이 되어 주더라고요. 이제는 아들과 손주가 사는 동안 마음 아플 일 없이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다른 사연자분들에게 용기를 얻어서 몇 자 적어보았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겨울날 모두들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